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돌아가더라도 그 습관은 가질 텐데, 이 수학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 암기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공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 하지 말아요. 그럼 뭘 하라고 하는 거냐? 수학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그 친구들은, 오늘은 제가 20년 차 교수이긴 한데 초중등 생활로 돌아간다면 교육 과목 공부를 어떻게 했을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질문, 또 공부 마음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부할 때 최선을 다했지만 보다 내가 자기 시간 관리를 잘했으면 어땠을까? 또 공부하는 방법도 그냥 무조건 앉아서 공부하는 방법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가 참고서 선택도 그렇고 또 집중할 수 있을 때 보다 집중해서 공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공부할 때 적용했으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들은 남아있죠.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를 다 기록을 했는데 제 목표가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만약 10시간이 안 됐으면 다음날 조금 더 잠을 좀 줄이고 공부를 더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은 그렇게 많이 안 잔 것 같아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잤는데 사실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제가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공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집중하게 되면 생각의 효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 내용을 내가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고,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오랫동안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잠자는 시간 아깝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자고, 다만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하는 습관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좀 특수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특수한 고등학교라고 해서 뭐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였는데, 저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을 한 70명 이상씩 갔어요. 저희가 15반이었는데 반에서 한 5등 정도까지가 서울대학에 입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몇 등을 했느냐? 그건 20등 이내인데 그 안에 들었다. 영어 공부는 어휘, 문법, 그다음에 회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휘는 문법을 넘어서서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에요. 문법보다 어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어 공부할 때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 가지, 어휘 공부를 할 때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영어 단어, 우리 번역어 두 개 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방식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휘 공부를 해요. 근데 그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vocabulary라고 하는 단어를 어휘라는 우리말하고 매칭시켜서 공부할 때 단순히 어휘 이렇게 하지 말고 vocabulary가 들어가 있는 문장 있죠? 그 문장을 반드시 같이 기억하려고 노력해라. 예를 들어서 vocabulary is the foundational skill for learning English. 이렇게 되면 vocabulary라는 말이 전체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vocabulary가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이 안 날 때 그 문장을 내가 떠올려 보면 맞아 그거 어휘라는 전체 문맥상에서 단어라는 개념을 갖는 것이었지, 추가적으로 그 문장을 통해서 어휘의 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휘라고 하는 게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들을 가져요. 그래서 그 문맥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문맥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문장 단위로 어휘를 학습해야 한다. 어휘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휘 학습은 문맥을 같이 만들어서 공부해야 한다. 즉 문장 단위로 어휘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법 공부 필요한데 문법 공부는 책 한 권만 딱 잡고 그걸 뽀개버려요. 여러 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규칙이거든. 그 규칙은 어떤 책 한 권만 딱 가지고 철저하게 마스터하면 끝입니다. 다양하게 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참고서, 영어 도서가 있다면 그것을 선택을 해서 그 한 권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듣고 말하기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회화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단순히 읽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서 소통하는 도구로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서 다행인데, 자꾸 문맥상에서 내가 영어를 듣고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책에 어휘, 문법, 번역 이것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회화 능력을 키워야겠다 해서 극단적 방법을 쓴 게 뭐냐면 영상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자막 밑에 딱 깔아놓고 계속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영화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내가 듣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 실력이 한 단계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스포츠 좋아하면 스포츠와 관련해서 영어 듣기 연습을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자막 밑에 깔고 보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토익 토플 점수를 위해서 영어 공부한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실제 업무 상황에서 영어로 같이 소통을 하거나 또는 영어로 보고서를 만드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토익 토플 점수 중요하지만 실제 업무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영어로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평가하거든요. 단순히 입사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토익이나 토플 시험 점수만을 위해서 영어 공부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회화 또 글쓰기 능력들을 갖출 수 있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학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 암기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공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뭘 하라고 하는 거냐? 수학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그 친구들은 공식이 나오기까지 기본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 증명하는 그 과정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변형된 문제,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힘을 자기 스스로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공식만 딱 외우면 약간 변형된 문제가 나타나면 그 공식에 포함된 요소들을 어떻게 연계시켜야 될지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완벽하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참고서를 선택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좋지 않다. 쉬운 참고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완벽하게 빠른 시간 내에 숙달할 수 있는 참고서를 선택해서 그 참고서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을 내가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전에 쉬운 참고서를 통해서 내가 그 내용을 숙달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도 더 쉽게 빠르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도 처음 참고서는 조금 쉬운 난이도가 좀 낮은 참고서를 선택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난이도 참고서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눈덩이 효과처럼 술술술술 잘 풀려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낮은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넘어가는 공부법을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행학습하면 자기 학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용들을 앞당겨서 빨리빨리 공부하는 경우를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선행학습이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느냐를 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선행학습을 제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등산에 비유를 해요. 우리가 등산을 가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산에 갈 때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죠. 선행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훨씬 더 높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행학습은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천천히 그걸 내가 숙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당겨서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산행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얘기냐? 천천히 내가 계속 난이도가 높아지는 정상까지로 가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정상을 향해서 내가 등산을 해야 되는 상황과 유사하다. 내가 기초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정확하게 선행학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내용들을 빨리빨리 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선행학습이라고 했을 때 그 어려운 난이도의 내용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한 실패의 경험이 반복되면 공부하는 게 싫어져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선행학습하는 경우는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성공하느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친구들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아이가 충분히 그 내용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꼭 해드립니다. 국어 공부 저희 때는 교과서만 보면 됐거든요. 수능이 교과서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양한 지문들이 문학, 비문학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특히 수능 시험도 그렇고 대학에서 신층 면접이라고 해서 지문을 가지고 면접 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사회, 교육 이게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들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사실은 문학, 비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최근 들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는 주요 개념들 있죠. 이런 개념들도 놓치지 말고 쭉 정리해서 어떤 논의들이 최근에 경제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 수능에서 국어 영역, 언어 영역이죠. 사실은 언어 영역 지문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 또 대학에서 심층 면접할 때 다양한 지문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심층 면접에서 내용들을 파악하고 면접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각 분야에서 이야기되는 주요 개념들은 좀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파악하는 그런 공부법도 최근에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 내신도 중요하고 대학 입시에 있어서 또 수능도 봐야 되고 하니까 문법도 놓치지 말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뭐 옛날에 문법 공부는 참고서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문법은 규칙이에요. 규칙은 다양한 논의가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만 딱 놓고 우리가 영문법도 마찬가지인데 그 책에 있는 문법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여러 권의 책을 문법 공부를 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책 읽는 습관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해요. 책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내가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될지 진로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에요.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혼공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혼자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친구들은 공부도 잘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기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몇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제 내가 대학 가서 어떤 전공을 하겠다. 약간은 자기 진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주제, 분야에 대한 책들을 적어도 한 10권 정도는 읽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I와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겠다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과 관련한 최근 중요한 논의들이 무엇인지 한 책 10권 정도 읽으면 어디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관심 있고 진로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라면 10권 정도의 책은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과학 공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과학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자신의 경험들을 이해하는데 이전에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2차 전지 전체적인 과정들을 이해하려면 화학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화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어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 공부할 때 이게 시험 보기 위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생활할 때 다양한 과학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현상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 관점에서 과학 공부에 대한 어떤 가치,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고 또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 과학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물에 뜨는 것하고 뜨지 않는 것 무거운 건 안 뜨잖아요. 근데 반드시 무겁다고 해서 물에 가라앉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 동전하고 배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배가 훨씬 무겁잖아요. 배는 안 가라앉아요. 동전은 가라앉는데 왜 그럴까? 그 질문으로부터 과학적 호기심을 아이가 갖도록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더 무거운 배는 가라앉지 않을까? 부력이라는 개념을 이후에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아이하고 과학 공부를 우리 부모님들이 한다고 하면 그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경험을 갖게 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시험 보는 지식 공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고 과학 공부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시험 공부는 3번을 해요. 3번으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내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했으면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했는지 공부를 했는지를 평가해보는 활동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다시 첫 번째 전체적인 내용 공부한 거하고 평가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것들을 다시 종합 정리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3번에 걸쳐서 3주 전에 그래서 1주 전에는 종합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 그 다음 주에는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활동 세 번째는 그 전에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시험 준비를 하면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안정감 있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는 방법들은 다양할 수 있는데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질문을 안 하느냐 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봐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질문하면 야,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질문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용기 있고 긍정적인 행동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격려해 줘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질문하는 것은 항시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려면 질문하는 것은 결코 나쁜, 내가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긍정적인 행동이다. 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환경, 문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이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궁금하면 질문해라. 이게 해답입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자꾸 질문하면 진도 못 나간다. 뭐 그것도 모르냐, 책에 있다. 이러니까 책을 제가 안 본 것도 아니잖아요. 봤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했지.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니까 질문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점차 사람들이 알고 싶은 마음을 잃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마음 다 있으면 내가 모르는데 그걸 꾹 참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경험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손 들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물어보는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니까 안 할 뿐인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꼭 하는 게 있어요. 돌아가더라도 그 습관은 가질 텐데 뭐 문해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독서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저는 운동입니다. 운동. 저는 어렸을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운동이었어요. 운동하고 와서 뭐 책을 본다든지 약간의 공부를 하고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고 이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운동이고 운동 갔다 와서 잠깐 식사하고 뭐 책을 본다든지 아침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정리하고 다음 일들을 하거든요. 왜 운동이 중요하냐? 결국은 운동은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내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해결할 때 운동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뭔가 일을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운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건강도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힘, 건강의 힘이 전부 다 운동에서 오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운동만큼은 놓치지 않을 거다. 물론 운동뿐만 아니라 책 보고 친구들하고 놀고 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런 공부법은 처음이야 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의 마음입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힘은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